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될 종목 5개 선정해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까지 꼽아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리스 리스크가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2140선을 뚫어주면서 멋지게 출발했었지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틀째 이어지고 현물의 매수세도 이전처럼 강력하지 않은 가운데 하락 전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정폭은 3포인트 정도, 퍼센트로는 0.1%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 조정은 앞서 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쉬는 것도 아니죠.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700선을 돌파했었는데 지금도 700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어제 한 절반 정도 지금 매수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기관의 매수가 다시 꼭 손을 잡고 있네요. 쌍끌이 매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놀랍지도 않죠. 제약과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500만 원을 향해서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증권과 건설주에는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도 끝까지 잘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종목을 뭘 살지 다 올랐잖아요. 저희가 종목 고르는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겁니다. 딱 30분만 지금부터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황민영 멘토님의 종목 5가지 종목명부터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은행. 혹시 은행주인가요? 자, 두 번째 종목부터 보죠. 두 번째 종목도 역시 KB은행입니다. 아하, 벌써 이제 느낌이 오시죠? 빨리빨리 뚜껑을 열어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고요. 네 번째는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금융지주.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은행주 특집이 오늘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2140인데 은행주를 봐야 될까요? 사실 화요일날 한번 강하게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장중에 상한가, 종가로도 14%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은행주를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은행주를 봐야 되는 이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수급의 이동 경로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는 좀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주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제 금리 자체로 본다면 이제 상당히 저금리 상태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번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동결이었습니다. 바로 전달에는 금리 인하였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자, 은행주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금리는요.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제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그 입장 차이를 우리가 앞으로 견지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금리의 저점이다라는 인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사야 되겠다라는 인식 자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가운데서 이제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주가를 밀어내렸습니다. 네, 순이자 마진. 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3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이제 PBR이 이제 1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이제 은행이거든요. 왜냐면 순자산을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BR로 봤을 때는 현재 3월 기준으로 은행주들은 0.42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에 대한 은행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시기보다는 은행주를 사게 된다면, 배당 상황 자체가 이제 좀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주 쪽에 대한 관심도 지금부터는 가져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추가 금리 인하 얘기, 또 안심전환 대출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얘기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또 주가가 너무 싼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지금 만약에 사면 약간 짧게만 좀 보는, 예를 들어 한 달 매수 관점입니까? 아니면 정말 길게 갖고 가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할까 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금리 인하는 거의 다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인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기보다는, 일단 배당에 대한 매력과 그 다음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충분히 저평가가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권 안에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 탑1 첫 번째 은행주입니다. 오늘 은행주 특집 첫 번째 주인공은 기업은행. 높은 중금채라고 하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의 비중을 포인트로 찝어주셨는데, 사실 기업은행은 대주주가 정부고요. 때문에 중소기업 부문의 어떤 강점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아주 특수은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배당 상황과 그 다음에 PBR이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이건 결국은 이제 은행주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은행 예금의 또 대체적인 그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행 나름대로 이제 다른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바로 이제 중금채에 대한 비중인데요. 사실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되면서 순이자 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 바로 이제 기업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은행 자체로 본다면 이제 중금채, 즉 중소기업 금융채권 비중 자체가 50% 정도 수준입니다. 이 중금채의 경우에는요, 시중에 이제 그 금리죠. 그 변동성이 있는 그 금리와 같이 연동이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간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자 마진 자체가 이제 줄어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타 은행 대비했을 때 기준금리 하락 여파 자체가 크지는 않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발생될 경우에는 순 이자 마진의 하락 효과가 약 1.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 은행 같은 경우에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기업은행은 금리가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주당 이제 배당금이 한 450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가 예상된다는 점 역시 이제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요. 현재 PBR은 0.59배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기업은행은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추가 금리 인하가 된다 해도 상대적으로 이익 방어율이 가장 높은 것이 기업은행이었다. 은행주 첫 번째로 기업은행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은행주는요. 탑2 은행주 두 번째 주인공은 KB금융입니다. M&A로 인한 수익성 개선. 그래요. KB금융 사실은 LIG 손해보험 안기까지 우여곡절이 컸었는데 드디어 인수를 확정 지었죠? 네, 맞습니다. 인수는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다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KB금융은 그래도 이제 은행주들 안에서는 수익성이 그래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지금 M&A에 대한 이슈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KB캐피탈을 인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LIG 손해보험 인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수익성 개선을 또 꾀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LIG 손해보험을 인수하게 된다면 일단
인수에 대한 효과를 본다면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순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KB금융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이제 M&A에 대한 이슈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사실 안심전환대출은 이제 1년 이상의 변동 뭐 대출 금리이거나 이자만 또 상환 중인 이제 은행권의 대출을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 없이 그리고 네, 그렇죠. 고정금리와 원리금에 대한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이제 가계대출 구조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제 잔액 기준이 이제 3.56% 정도고요. 그다음에 신규 기준 금리가 3.24%. 그래서 지금 이제 안심전환 대출로 이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개인 소매 쪽에서의 그 은행 비중이 좀 높은 바로 이제 은행 자체가 KB금융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안심전환 대출 비중 자체가 KB금융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수익성에 대한 저하 효과도 어느 정도의 또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KB금융 지주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2.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51배.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은행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분기 실적은 다른 은행들 대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KB금융이 안심전환대출 타격은 제일 클 것 같다. 네, 근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타격 자체는 이제 이후에 대한 효과가 그렇죠. 좀 나타나게 예. 되겠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의 경우에는 일단 실적은 다른 은행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여주겠지만 그 추후에 대한 안심전환 대출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KB금융의 주가 흐름에 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지금 PBR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PBR 수준이 0.5배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행권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1 정도의 기준을 본다면, 네. 그리고 위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0.7배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권 자리는 어느 정도 저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주당 순자산 대비 현재 주가 이걸 나타내는 게 PBR이고요. PBR은 1배가 안 되면 뭐 0점 몇 배 하면 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PER은요, 10배 미만이면 싸다고 합니다. PBR은 1배가 안 되고 0. 얼마 하면 싸다. 그리고 PER은 10배가 안 되면 싸다. 이거는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KB금융 한번 살펴봤습니다. PBR, PER 얘기는 계속될 겁니다. 세 번째 은행주입니다. 자,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싼 은행주 가운데 세 번째는 신한지주, 견점 자회사 실적 효과. 신한지주는 자회사 가운데 비은행권의 자회사가 꽤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신한지주에 대한 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역시 이제 순이자 마진에 대한 그 감소 효과가 결국 이제 신한지주 역시도 타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건요, 은행권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업종 내에서의 수익성의 악화, 이 저하 부분은 어느 정도의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었고요. 하지만 네.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비은행권의 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는 이제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신한카드가 있는데요. 네네. 신한금융투자는 역시 이제 증권 업황에 이제 속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에 증권주들이 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한카드의 경우에도 이제 카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네. 신한지주는 지금 은행업 자체에서 본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 자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지주 역시도 다른 은행 대비했을 때는 사실 수익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1분기는 어떤지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이제 예. 어느 정도의 수익성 개선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 역시 1분기에는 실적이 다른 업종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충당금입니다. 자, 경남은행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남은행에 대한 법정 관리 있죠. 네. 충당금이 한 450억 정도의 이제 추가 충당금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제 게시가 된 이제 동부메탈 관련해서 충당금이 지금 현재 80억 정도 수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충당금에 대한 이슈, 추가적으로 충당금이 더 발생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주가 상승에 발목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역시도 신한지주를 투자하실 때는 꼼꼼하게 이런 이제 뉴스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2.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 대비했을 때는 좀 높은 편입니다. 0.74배 정도의 수준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 바로 신한지주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 하면 다른 악재들도 있지만, 그리고 약간 좀 덜 싼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거나 견조한 은행권이 아닌 다른 쪽에서 자회사들이 실적을 커버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은행주 네 번째 종목은 우리은행. 민영화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을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지겹다, 민영화 얘기를 어디까지 하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네, 얼마 전 화요일 날 급등했을 때 상한가에 거의 준하는 급등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은행은 그날 상한가에 들어가기 그 전이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은행을 지금 추가로 매수해서도 됩니까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하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바로 급등했고. 네,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죠. 예. 역시 은행주를 이제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저는 이제 충분히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네. 우리은행은 가장 중요한 게 민영화에 대한 이슈죠. 네, 언제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 지금 취임사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네. 신속히 매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늘 그렇죠. 네, 늘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어느 정도 믿음은 가져봐야 되는. 네, 그리고 지금 이슈겠죠. 행장도 뭐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자기 맞습니다. 임기 내 하겠다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부분에 다시 한번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은행 역시도 주가가 그 시점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은행은요, 민영화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매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은행주들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PBR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0.38배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2%의 좀 높은 배당을 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은행은 민영화에 대한 이슈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지금부터 역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영화 이슈가 거의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우리은행인데 이것만 올 하반기 어떻게 좀 잘 풀리면 또한 족쇄를 벗으면서 급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네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탑5 은행주 다섯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일회성 비용 발생.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인 것도 같은데, 일단 하나 그리고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오늘 뭐 테이블에 앉아서 오늘 대화만 잘 되면, 그러니까 노조 문제가 좀 걸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역시 우리은행과 비슷하게 거의 이제 이런 이슈들이 끊이지 않게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네. 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발생됐다는 이유는 바로 이제 포스코에 대한 보유 주식, 네. 그쪽에서 이제 감액 손실이 약 80억 정도가 지금 예정돼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약 55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는 일회성 손실에 대한 그 이슈가 역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좀 재료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최근 들어서 마련이 됐는데, 그 이슈로 본다면 이제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하나금융의 이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텐센트와 제휴 사업을 논의해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논의 자체가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텐센트라는 기업은 중국 최대 IT 기업이죠. 그래서 텐센트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모바일 결제 중심으로 한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모바일 결제에 대한 그런 이제 결제 수단에 대해서 하나금융지주가 같이 텐센트와 손을 잡고 진출한다, 이런 이슈였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 판명이 된 그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어쨌든 고위 관계자에 대한 말을 인용했을 뿐이고요. 네. 따라서 텐센트와 만약에 MOU 체결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에 대한 어떤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텐센트와에 대한 어떤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큰 성장성을 보고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배당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률은 2.5% 정도 수준이고이고요. 크지 않네요. 네, PBR은 현재 0.4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역시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충분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앞서 우리은행은 민영화 이슈를 잘 살펴야 된다,
본다면 하나금융지주는 텐센트와의 어떤 핀테크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기업은행,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 5개를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탑픽주를 꼽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네, 탑픽주를 꼽아보겠는데요. 제일 예쁜 은행주는?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기업은행을 꼽을 수 솔직히 있겠습니다. 뭐 하고 고민하셨나요? 지금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KB금융하고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아까 KB금융 1분기는 뭐 좋다 하셨었고, 그죠? 네. 지금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이. 부담 자체가 사실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한데, 사실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본다면 M&A에 대한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게 된다면 네. KB금융 역시도 만만치 않은 또 네.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KB금융과 지금 기업은행을 좀 고민하다가 네. 결국은 기업은행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KB금융을 갖고 계신 분들 좀 안심하시라고, 예, 그래도, 예, 도움 말씀 들어봤고. 그러면 기업은행이 탑픽주라는 얘기인데 추가 뭐 가격 제한 들어볼까요? 네. 기업은행의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흐름으로 짚어드린다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박스권 구간을 이미 돌파한 모습이 나왔고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 쪽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안착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조정 자체를 이제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이제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바로 전날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조정이 좀 낮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가를 잡아드린다면요. 현재 가격이 14,900원이에요. 14,600원에서 현재 구간 가격대인 14,900원 정도 가격대를 제가 적절한 매수 가격으로 전 잡아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가지고 목표 주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를 만약에 논하게 된다면, 네. 이 기업의 목표가는 저는 18,000원 정도까지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은행주들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자, 손절가 역시 제시해드려야 되겠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13,500원 정도 자리되면 충분히 손절가 라인으로 적정하다라는 관점에서 13,5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은행주 반등이 실적에 기댄 그런 반등이 아니라 순환매성 가격이 싸니까 매수세가 들어온 거다라면서 평가절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시점이 왔다. 오히려 은행주의 매수 찬스를 하시면서 오늘 탑픽주를 기업은행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는데 강연회 일정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미아지점 우리 NH투자증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자, 이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소형주를 지금 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대형주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그날 그 시점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좋은 내용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억하기도 좋아요. 419입니다. 오후 2시. 미아지점 NH투자증권으로 가시면 방금 모셨던 황민영 멘토님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로부터 은행주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매매 적당히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